격렬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손을 놨어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Don't do that, Jamie. 김재득! 진짜 마법처럼 그게 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7세고시, 대치퀴즈 우울증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아이들의 교육 현상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교육 현실뿐 아니라 내가 과연 아이랑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아이를 키운 양육자분들 이런 생각 하실 때 많지 않으세요? 나는 되게 열심히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랑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아이랑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막하신 양육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대화와 협상의 전문가이신 대화의 밀도 협상 바이블의 저자 류재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멘토이자 롤모델로 삼는 변호사님이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상 바이블과 대화의 밀도 저자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대화와 협상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삼둥이들과의 대화에 보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언젠가 부모가 될 예비 엄마로서 너무 관심이 있는 게 많은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대표님이 지금은 이렇게 로펌 운영하시고 변호사 되셨는데 또 어릴 때 한참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손에 놨던 적이 한 1년 정도 있죠. 좀 그 얘기가 너무 흥미로웠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격렬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손을 놨어요. 수학 시험 같은 거 치면 그냥 3번, 4번은 다 찍었어요. 딱 의도적으로 손을 놓으시게 됐던 계기가 있으세요? 엄마가 저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춘기가 빨리 왔고 엄마와의 대화가 점점 단절되고 그러면서 벽이 생기면서 서로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 점수가 잘 나오면 누가 가장 좋을까? 엄마지. 그 짓을, 그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와, 지금 이 대표님의 따뜻한 인품 이거 상상하면은 그때 그 모습이 상상이 애들이 그런 시점이 한 번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방과후 끝나고. 유지연 남아. 보나 안 보나 또 꾸지람 듣겠지. 왜냐면 또 3번 찍었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현아, 나는 아이들 일기장을 매일 읽어보는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아니? 재현이 너야. 재호. 대표님. 애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너가 집중을 안 할 때도 있지만 집중을 한 번 하면 무섭게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몰입력이 있잖아. 이전에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좀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보기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진짜 폭포수처럼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인정에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변호사님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아무도 그걸 안 해주니까 어른들이 그래서 혼자 가슴속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는데 그 멍을 치유해주는 따뜻한 인정의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마법처럼 그게 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6학년 2학기 때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너무 목말라서 평생 가슴속에 시퍼런 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첫 번째 문장이 절대로 부정이면 안 돼요. 무조건 인정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모든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과 진심 어린 교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나 변호사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인정과 대화의 단절 그게 이제 원인이었던 걸 아시기 때문에 더더욱 최근 이런 양육자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정말 직접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실제로 잘 인정을 표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누구보다 이 애를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좀처럼 인정을 안 해주고 항상 더 원하고 항상 못했다고 하고 항상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꾸짖는 그런 표정들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이 점점 더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완전히 닫아지고 커다란 벽이 생기는데 그러면서부터 부모님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차갑게 식기 시작합니다. 딱 변호사님 보셨을 때 양육자분들이
내가 이거는 실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되게 일상이나 가정에서 흔히들 하는 말실수라던가 그런 것도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가능성은 부모님들의 언어로 한계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좋은 부모님이에요. 둘 다 의사야. 그리고 뭐 학벌도 좋고 사람도 너무 좋아. 근데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래서 안 돼. 쟤는 겁이 많아서 저래서 안 돼. 이런 말들.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걸 애들이 귀신같이 들어요. 그 아이들에게 아빠는 하늘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직업적으로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이 기가 확 꺾이는 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한계 짓는, 규정 짓는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말자. 아이들의 가능성의 크기는 부모의 언어의 바운더리에서 규정 지어집니다. 그래서 뭐 좀 예를 들면 시험 못 쳤다고 하더라도 에이 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과 안 돼. 그래서 안 돼. 너는 뭐 해서 안 돼. 이런 말들은 사실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의 험담을 하는 거는 정말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쏟는 것도 있지만 사실 배우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들끼리 얼마나 싸워요. 저도 싸우고 그거는 본인들끼리 해야 돼요. 그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는 당사자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보고 있는 아이들은 그게 치명적이에요. 변호사님 대화의 밀도 책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그 상어식 대화와 고래식 대화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네.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상어보다는 고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자신의 서식지에 들어온 먹잇감을 포착하고 커다란 이빨로 상대를 공격하는 상어의 포식자스러운 삶보다는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며 겉으로 부드러워 보이지만 누구도 쉽게 얕잡아 볼 수 없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다양한 이들과 어울리는 그런 고래 같은 삶을 동경해왔다. 대화에도 상어식 대화와 고래식 대화가 있다. 상어식 대화는 초반부터 날카롭게 파고들어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고 비교하고 핀잔을 주고 대놓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낸다. 이게 이제 상어식 대화인데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게 상어로 돌변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날이 제일 자괴감이 들어요. 밖에서는 한없이 고래 같은 대화를 다 하고 하루 내도록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상어식 대화를 쏟아붓는, 정작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어가 돼버리는 그런 순간이 사실 제일 자괴감이 들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들 부모님들 있으실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양육자분들이 나도 고래식 대화 하고 싶다 이럴 텐데 고래식 대화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모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고래식 대화를 하지. 내가 인생이 지옥인데 어떻게 고래식 대화를 하겠어요? 내 마음은 상어가 막 10마리가 몰려다니는데 내 말이 고래식 대화를 한다. 그래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엄마가 지금 뾰족하다는 거를. 메라비안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메라비안의 법칙은 뭐냐면 언어적인 표현과 실제 진심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그 표현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와 몸짓에서 그리고 목소리에서 훨씬 더 신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순신 씨가 유튜브에서 대치맘 패러디할 때 Don't do that, Jamie.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네. 속에는 부글부글 하는데 발로 차지 않아요, 제이미가. 김재득! 그러잖아. 말로는 제이미 그러지 않아요. 교양 있게 하지만 실제로 애들은 느끼는 거야. 엄마가 지금 부글부글 상어식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를.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 자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욕구를 참아가면서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모들이 요즘 많이 부각되는데 저는 그거 되게 인위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부모 자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의 바이러스는 저절로 퍼지는데 본인은 내 마음이 생지옥인데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기들 학원 뭐 픽업하러 가고 저는 그거 과연 아이들은 행복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대치키즈 우울증 최근에 임급동에 많이 떠서 봤었는데 그 친구들이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한다라는 걸 알고 그쵸, 있는데 내가 부모님의 희생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때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바라보면서 내 행복을 희생해서 자식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내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봐요. 제가 대치동에서 지낼 때 제 주변에 많이 괴로워했던 친구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부모님이 본인의 결핍이랑 본인이 못 이룬 꿈을 아이를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했던 친구들이 되게 괴로워했어요. 부모님이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있었어. 부모님은 못 갔어. 근데 내 아이는 거기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공부를 미친 듯이 시키고 공부를 안 하면 그게 뭐 신체적이든 언어적 폭력으로 가는 걸 봤거든요. 내가 내 결핍을 내가 메꿔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런 대화 패턴이 반복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면서 사는지 너 알아 몰라? 누가 그렇게 하래?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엄마가 왜 그래? 엄마 인생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잖아요. 전형적인 패턴인데 본인의 행복을 희생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대리 행복을 느끼는 그 패턴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래 못 가요. 변호사님은 좀 아이들에게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신경 써서 자주 하시는 행동이나 말이 좀 있으실까요?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했지만 인정의 말이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인정해 줄 거 별로 없던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수학을 100점 맞아야 인정을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그 아이의 존재를 듬뿍듬뿍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웅아 요즘 엄마가 좀 마음이 힘들다고 하던데 선웅이가 이번에 카네이션 선물 줬다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 고마워 이런 말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셋째는 정말로 말을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 들어. 근데 이 아이가 잘하는 게 한 게 있어요. 나란히 줄 세우는 거. 모든 걸 다 나란히 줄 세워요. 자동차도 나란히, 뭐도 나란히. 그런 거 듬뿍듬뿍 인정해줘요. 정리를 잘하네요. 정리는 아닌데 그 재미로 나란히 세우는데 정리를 잘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죠. 그 아이가 있어줘서 함께 해줘서 엄마 아빠랑 같이 놀아줘서 주말을 함께 해줘서 그런 걸로 듬뿍듬뿍 인정을 해주죠. 자존감 높은 아이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물질이나 제공, 결핍 이걸 다 떠나서 저는 그 양육자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을 이유로 아이들을 내 꿈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거나 그죠?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유로 모든 것들을 그냥 아주 쉽게 다 베풀어 준다거나 그래서 사랑도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절대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성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사랑이지 그냥 감성적으로 내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최근 가장 이제 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뭐 7세 고시부터 막 과도한 선행 조기 교육이나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대치키즈로 살았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 있었다, 너무 괴로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사실 저는 양육자 분들이 결국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숨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대치동에 가는 것도 아이를 안 사랑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난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그게 너무 지금 고민되시는 양육자분 많으실 것 같아요. 제일 큰 전제는 아이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엄마 아빠를 위한 선택이면 안 된다. 다른 선택지들을 오픈하지 않고 배제한 채 여기로 몰고 가는 그런 방식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숲학교든 영어 유치원이든 아니면 뭐 대치동이든 목동이든 다 좋은 방식들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 주면서 이 아이의 성향상 어떻게 자라나가는 것이 이 아이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를 그런 가능성들을 좀 애들이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어릴 때 좀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가장 찬란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로 너무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요. 제일 재밌었고 제일 즐거웠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본인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찬란한 순간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약해서 거절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아이들의 첫째 안에 예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별로 좋지 않는 협상 방법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몽클레어를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Now give it to me.